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대한항공 기업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항공, 항공업계를 꿈꾸는 친구들한테는 1티어 기업이죠. 항공업계를 노리는 취준생들이,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이런 거 자체에 어릴 때부터 매니아들도 있었고, 여행이나 공항에서 근무한 거에 대한 어떤 로망 이런 걸 가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오늘 제가 드리는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대한항공의 어떤 성장이나 흐름, 그리고 위기 극복, 그리고 미래 전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시면서 항공업계의 발전사에도 심도 있는 내공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항공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이나 방향성 설정, 그리고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상담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의 기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플래그 캐리어 스카이트랙스 5성급 항공사예요. 43개국 123개 도시에 운항 중이면서 여객기와 화물기를 합쳐서 16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공사에서 민영화되었어요. 원래는 대한항공 공사 공기업이었는데 현재는 한진그룹 계열의 항공사이자 현 한진그룹의 총 자산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규모 항공사입니다. 세계 3대 항공 동맹 중 하나인 스카이팀의 창립 멤버예요. 이 멤버가 미국의 델타항공,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그리고 멕시코의 아에로 멕시코와 함께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항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을 허브로 수많은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노선의 규모가 방대한데 그 지역의 대형 항공사들이 스카이팀에 가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노선은 대한항공의 주력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의 중국 의존도는 타 항공사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나라 다양한 산업들이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나서, 영향력을 벗어나서 다양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쌓아 나가되, 하지만 중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다, 이런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항공은 중국 의존도가 원래 타 항공사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는 플래그 캐리어인 만큼 유럽과 미주행 장거리 노선이 탄탄한 덕분입니다. 동아시아 항공사 중 가장 다양하고 촘촘한 미주 노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플래그 캐리어니까 이렇게 장거리 운행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독점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 외에도 여객 부분 이상으로 뭐가 있나요? 한진그룹, 한진택배. 한진이 물류 쪽으로 유명하잖아요. 화물업, 항공우주산업, 자체정비, 여객기 개조, 부분 제조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세계급 항공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의 성장 과정은 어떨까요? 1962년부터 1969년까지 원래는 대한항공 공사라는 이름을 가진 공기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성적인 적자 때문에 정부 주관하에 한진그룹에 대한항공 공사를 넘기는 형식으로 민영화를 단행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체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9년 3월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항공의 눈부신 성장의 역사를 보면 8대뿐이던 항공기는 166대로 증가했으며, 일본 3개의 도시만을 취항하던 국제선 노선이 43개국, 123개 도시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선 여객 운항 횟수가 154배로 늘어났고, 연간 수송 여객 숫자 38배, 화물 수송량은 538배, 대한항공의 사업 규모도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3,514배 확대됐어요. 자산도 그렇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잘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위기가 뭐였고 극복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찾아왔던 위기가 IMF나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한항공은 전통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1, 2차 오일 쇼크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IMF 경제 위기,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등 수많은 위기를 항공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장기적 안목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자, IMF 외환위기, 이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기업들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건실한 기업들은 다 IMF라는 위기 상황에 오히려 기회로 바꿔서 그때 공격적으로 행보를 이어나가서 결국에는 지금의 멋진 모습을 만들었더라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3월 제가 중3 때인데 이제 전 세계적인 항공 자유화 흐름에 맞춰서 대한항공이 이제 보잉 777-202R과 그리고 A330 요즘 TA 항공기로도 좀 유명한데 A330-300 항공기 도입을 계약하는 동시에 노후 항공기를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항공기를 단순화하는 지속적인 항공기 현대화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항공 자유화 흐름,
이라는 것에 맞춰서 이는 세계 항공시장에 대응하고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해 97년 11월 대한항공도 IMF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국내 경제가 악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여 사람들이 실직하면서 국내 여객 수송 또한 감소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못 타죠. 게다가 이 당시는 지금처럼 비행기를 그렇게 막 자유롭게 타던 시기는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은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여기 1번 보시면 절대 고용 안정체제 유지 있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대한항공에 다니고 있는 이제 뭐 제자들이나 학생들을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안 자른다. 고용 안전이 이제 탄탄한 회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기업이었던 영향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한진그룹에서 경영을 훌륭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판매 시장 확대, 비용 절감, 초긴축 투자 이렇게 비상 경영 체제를 수립하였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비용 절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고 만성적인 적자 노선을 폐지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내실 경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비상 경영 체제만으로는 외환 위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997년 12월 대한항공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세일 앤 리스백, 매각 후 임차 방식.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를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동시에 팔고서 다시 빌리는 거죠. 당시 대한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112대 중 임차 항공기가 원래 14대였고 자체 보유 항공기가 98대였는데 원래는 대부분의 항공기를 자체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에는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유동성 확보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했던 당시에 매각 후 임차 방식으로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우면서 위기 극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때는 저도 사회인이었는데 그때도 기업이 현금 유효율이 이제 높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이때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비행기를 파는 거죠. 또한 보잉 747과 에어버스 330, 600 항공기 9대를 매각해서 이 당시에 무려 3억 8,600만 달러를 마련했고 그리고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추가 차입에 성공하면서 1998년 상반기에는 약 6,400만 달러, 당시 원화로 1조 880억 규모의 해외 자금을 조달하면서 국가 외환환 해소에도 이바지했습니다. IMF가 어때요? 외환 위기잖아요. 달러가 없고 난리가 났는데 대한항공이 이렇게나 달러를 조달해줬다.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신형 항공기 도입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공격적인 항공기 도입을 한 걸까요? IMF가 한국을 뒤덮었을 때 세계 경제는 무려 무역량이 9.5%나 증가하는 한국 경제와는 달리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글로벌적인 위기가 아니라 한국만 찾아온 위기라는 어떤 판단으로 글로벌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 맞물려서 이런 공격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 제가 다른 기업들 한 것들 보시면은 IMF를 겪은 기업들 중에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위기는 기회다. 이 말이 상투적이면서도 기업들의 성장에서 굉장히 적용이 잘 되고 있는데 특히 항공 자유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국내 경제는 어려웠지만 세계 항공시장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신규 항공기 도입은 미래의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항공기 대수가 IMF를 기점으로 처분하는 것도 많고 도입하는 것도 지금 보시면 많죠. 그래서 전체적인 대수 변화가 많이 없더라도 새로 도입하는 개수는 사실상 많다. 이제 코로나19죠. 이때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던 위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전례 없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통합 방역 프로그램인 케어퍼스트를 만들어서 홈페이지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항공여행 각 단계별로 실시하는 철저한 방역 활동을 종합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한항공의 활동을 소개한 영상을 제작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상영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헤파 필터와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기내 공기 순환 시스템도 적극 알렸습니다. 대한항공의 이와 같은 기내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2021년 5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항공사 평가 및 컨설팅 기관 중 하나인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한 코로나19 에어라인 세이프티 레이팅에서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서도 글로벌 항공사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2020년 2분기부터 22년 2분기까지 무려 9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코로나 때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던 거예요. 전 세계의 여객 부문이 사실상 멈춰진 상황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대체 원래 보유하고 있던 대형 화물기단의 가동률을 높이고 여객기를 화물기로 신속하게 개조했어요. 대응이 빠르죠.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 그리고 원래 말씀드렸듯이 한진그룹의 이제 물류적인 인프라도 같이 시너지가 난 거겠죠. 이를 적극 활용해서 항공 화물 시장을 공략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2021년 6월에는 글로벌 항공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에어 트랜스포트
스포츠월드에서 뽑은 2021년 올해의 항공사로 2022년 6월에는 올해의 화물 항공사로 상을 수여하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이제 코로나 위기 속 아시아나 인수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슈를 나왔었는데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과감하게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위닝 DNA예요. 이게 경영이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든 IMF든 위기 상황 속에서 더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빛을 발했는데 이때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해 글로벌 항공업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 돈을 통해 자본 확충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위기 속에서도 기초 체력은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 자, 그럼 성장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장 비결은 소비자 니즈를 공략한 코토룸 서비스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전략이죠. 급증하는 동남아 여행객 맞춤형 코토룸, 이름 들어보셔도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 대한항공이 2022년 3분기 매출은 3조 6,684억 원을 기록했으며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벽히 회복한 셈입니다. 자, 대한항공의 실적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객 노선 수익이 1조 4,54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38%가 증가한 거예요. 화물 노선 수익은 1조 8,545억 원인데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를 했습니다. 하늘길이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객 사업 성장세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겠죠. 여객 사업의 경우 대내 출입국 규정 완화, 국내 입국 전 검사 업무 폐지, 여행편의 개선으로 수요 회복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요 관광 노선인 구주, 동남아의 순차적 복항으로 전분기 대비 공급 및 수송이 67%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대한항공의 노선별 매출 비중은 미주가 48%, 동남아가 20%, 구주가 16%, 국내선 9%, 중국 3%. 중국이 3%밖에 안 되네?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다. 대양주 2%, 일본 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매출 구조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여객 사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어떤 마케팅 전략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대한항공은 겨울에 12월부터 3개월간 이전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서 출국하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 구매 승객에 겨울 코트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코트룸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따뜻한 지역인 동남아 여행객들 입장에서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해외여행을 연말에는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은데 잠바 때문에 가서 캐리어에 넣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코트룸 서비스를 시행을 한 거죠. 무겁고 부피가 큰 겨울의 틀을 벗어놓고 기울 때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기간도 동남아 여행객 입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인당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 동안 무료로 맡길 수 있고 5일 경과 후 하루 2,5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관료 대신 대한항공 스카이페이스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코트룸 보너스 상품으로도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과 계절감이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이용객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서비스 기획력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수많은 항공사 중 이용객들이 대한항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대한항공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가 남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수기 여객과 비수기 화물 동반성장. 자, 성수기에는 여객, 비수기에는 화물을 같이 동반성장시키겠다. 코로나 때 화물을 비중을 뒀다가 다시 하늘길이 뚫리니까 여객으로 돌렸듯이 자, 2024년 3분기에 매출 4조 2,408억 원을 기록하면서 항공화물 비수기인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을 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부문별로 보면은 여객은 성수기 특수를 노렸고 화물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성장했습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휴가 추석 기간에 선호 노선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상위 클래스 승객을 적극 유치한 거죠. 그래서 매출을 높였고 전통적인 항공화물 비수기 기간임에도 중국발 전자상거래 지속 성장이 수요를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 자, 대한항공은 4분기도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객 부문에선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아,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합니다. 기프트카드 사용처 확대, 유료 좌석 운영, 기내 와이파이 등을 통해 수익처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물 부문은 연말 소비 특수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 특수에 대비해 수요가 강한 노선에 부정기 편을 투입하고 그리고 남미산 체리, 북미산 랍스터 등 시즌 농수산물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은 두 가지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결의를 시작한 지 4년 1개월 만에 합병을
했다고 밝힌 거죠.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납입 다음 날인 이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 항공사 LCC 이제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이날 대한항공의 손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통합 절차를 밟으면서 아시아나항공과 화학적 결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리적 결합을 한 거고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화학적 결합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우선 소비자 관심이 큰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통합 방안은 공정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은 이후 고객 대상으로 공지할 계획이고요.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대략 1대 0.7인 것으로 그게 타당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신용카드 적립 비율 등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인위적 인력 구조 조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통합 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중복으로 취항해온 노선의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그간 국적 항공사가 운항하지 않았던 신규 노선에 취항해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통합 본연의 목적을 이룬다는 구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도심 항공교통 UAM 컨소시엄 참여인데 미래 먹거리를 겨냥한 융합 전략입니다. 대한항공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기술 협력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 항공교통, 여기 UAM 이 사진인데 안전 운항을 위한 기술 개발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 현대자동차, KT 등과 UAM 상용화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상했습니다. 상용화 목표 시점은 2025년입니다. 대한항공의 항공 노하우, 현대차의 자동차 제조 기술, KT의 통신 기술 등이 합쳐져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융합 전략입니다. UAM 시장 규모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 6월 건국대학교와 함께 국내 최초로 UAM 운용 개념서를 발간했으며 2022년 2월에는 KUAM 원팀과 공동으로 UAM 생태계 전반 백서인 UAM 에코 시스템 블루프린트를 작성하는 등 우리나라 관련 분야 생태계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무인항공기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관련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시작과 성장, 위기 극복, 그리고 현재와 미래까지 같이 보았는데 이런 큰 흐름의 스토리텔링을 보면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전반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